트라이폴드 폰 아시죠? 거의 400만 원 돈 되는 폰이 나오자마자 2번 완판됐어요. 애플을 제치고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은 완전히 선점을 했어요. 제가 또 최근에 들은 아주 재미난 사실 또 말씀드리면, 중국의 가전업체들,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삼성전자한테 메모리 반도체 장기 계약 맺자고 했어요. 삼성이 거절했어요. 됐고 꺼져, 너네 말고도 계약할 때 많고 너네랑 계약 맺어가지고 장기로 우리 반도체 물량 묶어놓을 수 없어.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돈을 더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돈을 더 주겠다는 물량을 삼성전자가.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신사임당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최근에 주식시장이 조금 불안하죠. 주식시장 조금 불안한데 오늘 좀 다양한 업종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그리고 꼭 필요한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본업은 전업투자자랑 빌리언스 캠퍼스란 유료 구독 모델, 그리고 오프라인 강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과 내년 상반기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시장이 지금 금리 인하하는 횟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는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금리가 올리는 추세가 아니라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물론 일본도 지금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고 유럽도 약간 불안한 상황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미국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43일 동안의 그 미국 정부 파업, 그죠? 파업 때문에 제대로 된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민간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제 속속들이 경제 데이터 발표가 나면 생각보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겠지만, 예를 들어 실업률이라든지 고용자들의 어떤 자신감, 근로 환경을 바꾸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직률이 급격하게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 지수나 제조업 지수, PMI 지수라고 하거든요. 50을 기준으로 하는데 최근 근래 4개월 들어서 가장 최저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또 대입을 하냐면, 미국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의 가능성이 낮아져서 물가 상승이 안 되니까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는 거예요.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을 좋게 보는 쪽, 나쁘게 보는 쪽, 철저하게 데이터에 의존하겠다고 하고, 결론적으로는 현재 추세로는 내년에 금리를 한 번 정도밖에 인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금리를 한 번밖에 인하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 한 번밖에 인하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보다 더 많이 인하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시장이 진짜 경제 체력이 약하구나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발작을 일으킬 것 같고, 발작을 일으킨다는 거는 하락 쪽,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는 쪽에 베팅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는 추세가 바뀌진 않고 그냥 시장 예상대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번 정도 인하는 추세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위험 자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위험 자산에 관련된 부분이 최근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락을 하면서, 예전에 비트코인하고 주식시장하고는 굉장히 같이 동조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불안불안하니까 주식시장 같은 위험 자산에도 자금이 일부 이탈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채권이 좋은 상황이냐? 채권도 사실은 채권을 만기에 갖고 있으면 만기 때까지 이자와 채권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건데, 채권의 소위 말하는 장기 채권이랑 단기 채권, 그래서 이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채권은 금리하고 반대거든요. 금리가 인하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건데, 금리를 많이 인하해야지 채권 가격이 상승해서 채권의 차익을 먹을 수 있는데,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인하하지 않는 거예요. 내년에 한 번밖에 인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매력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 금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금에 대한 가격의 메리트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현재로서 많이 낮아지는 추세고, 내년에 오히려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현재 추세보다는 나빠질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 문제는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기업들의 주당 순위, EPS 추정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최대, 좋게 보는 데는 200조까지 보는 데가 있고요. 하이닉스 85조, 삼성전자 115조에서 200조를 보는 데가 있고,
반대로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산으로 160조 정도 보는 것 같아요. 160조면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으로 하면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400조까지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400조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한 3,300조에서 뭐 3,500조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PER로 치면 8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내년 포워드 PER이 8배니까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다고 보는 건데,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떨어져야 되죠. 환율이 지금 너무 높은 수준이니까 앉은 자리에서 환율로 손실을 입는단 말이죠. 종목으로 상승하는 것 시작하기도 전에 환율로 손실을 입는 거니까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돼야 되는데, 미국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는 미국이 없던 모멘텀, 예를 들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주식시장을 밀어주는 모멘텀을 강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주가를 많이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으로 연기는 됐지만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금융 자본 쪽으로 부동산을 더 강하게 규제하고 그 자본이 주식 쪽으로 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돈의 흐름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간다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머니 무브인 것 같고요. 어제 최근에 따끈따끈한 금융자산, 예를 들어 50억 이상, 우리나라 상위 1%죠. 1%의 부자들 대상으로 내년에 어떤 자산을 늘릴 거냐고 했을 때 대부분이 국내 주식을 굉장히 많이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기금이, 국내 주식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서 연기금이 갖고 있던 국내 주식의 비중 14.3%가 이미 초과가 됐어요. 상승했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사서 초과된 게 아니고요. 주가가 올라서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대통령이 딱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거 연기금 쪽에서 더 국내 주식을 더 사는 방향으로 어떤 정부의 스탠스가 들어오면 국내 주식의 수급이 좀 좋아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내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정부 정책 말고 기업들 자체의 변화입니다. 자사주를 늘린다든지 지배구조를 개편한다든지, 그다음에 무리하게 뭐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하는 거를 뭐 철회한다든지, 그렇게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배당을 늘린다든지. 그래서 이 배당 늘리는 부분은 또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워낙 반도체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정부와 기업들의 정책적인 부분이 모멘텀으로 이끌어주면 주가는 결국 그 회사를 보는 사람들의 이익에 대한 기대값 멀티플과 그 회사의 이익의 곱하기인데, 이익도 좋아지고 사람들의 기대값도 올라가는 주가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죠. 저점 대비 70% 넘게 올라가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은 나올 거다. 그런데 쉬어가는 모습을 나올 건데, 최근에 반도체가 주춤하면 바이오나 로봇이 움직이고, 바이오나 로봇이 주춤하면 뭐 기타 자산주들이 움직이는 형태의 굉장히 빠른 순환매, 변동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으면서 철저하게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보면 성장주 몰빵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성장주와 배당주 또는 성장주와 가치주를 약간 혼합해서 하시는 성격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너무 미국 주식 해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기대감이 컸지만, 올해 분명한 건 S&P나 나스닥의 수익률보다 우리나라 지수의 수익률이 월등히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미국에 없는 모멘텀들이 국내 주식에 있다는 겁니다. AI 반도체라는 사이클은 미국과 우리나라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거지만,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업, 미국이 필요로 하는 방산업, 미국이 필요로 하는 원전, 그리고 미국의 빅파마들, 유럽의 빅파마들이 기술 이전을 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 회사들. 그러니까 굉장히 업종별 포트폴리오, 코스피 지수 내에 바이오도 있고요, 배터리도 있고요, 자동차도 있고요, 플랫폼도 있고요, 조선도 있고요, 방산도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반도체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된 국내 주시장이 생각보다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 다만 변동성은 커질 것이다. 단 그 변동성조차도
만약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큰 어떤 짱돌, 갑자기 금리를 원래 한 번만 인하하기로 했는데 뭐 2번 이상 인하한다라든지, 환율이 갑자기 뭐 1,500원 그 이상 막 1,600원까지 튄다라든지, 그런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다고 하면, 뭐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은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정부 체제로 가고 있으니까 정치적 불확실성도 없고, 그래서 종목별로 철저하게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국내 증시가 내년에도 26년에도 미국보다는 좀 매력적인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미국 주식 S&P나 나스닥에 어떻게 보면 회사들이 갖고 있는 실적 추정치도 굉장히 좋아지죠. 왜냐면 AI 빅테크가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은 AI 빅테크만 이끌어가고 있고요. 우리는 조선과 방산과 원자력과 전력기기와 반도체와 바이오,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이 이끌어간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저는 국내 증시가 내년에도 미국 주식을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특히나 내년에 정부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올해보다 더 많은 증시 부양책들이 나온다고 하죠. 코스닥 쪽에서도 나온다고 하고요. 코스피 쪽에서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미국이 갖고 있지 않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국내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수를 보면 증권사들이 가장 낮게 보는 그 하단이 3,500입니다. 그럼 3,500이면 현재 주가 4,000 기준으로 500포인트 정도 빠지는 거니까 대략 17% 정도 빠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17%도 감내하지 못할 투자자면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국내 증시가 긍정적인 모습을 띌 거고, 변동성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기회로 볼 수 있다. 3,500 더 밑으로 깨질 수도 있어요. 3,500 밑으로 만약에 더 깨진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아직도 미국 주식이 뭐 8, 9, 국내 주식 1, 2라면 미국 주식 뭐 6, 국내 주식 4, 아니면 미국 주식 5, 국내 주식 5, 미국 주식 4, 국내 주식 6, 이렇게 배분을 좀 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 성장주 100, 가치주나 배당주 0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장주 100 가져가던 거를 성장주는 뭐 한 80이나 75 정도로 줄이고, 가치주나 배당주, 경기방어주 성격을 한 25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가치주나 경기방어주 중에서도 삼양식품처럼 경기방어주의 성격을 띠는데 미친 듯이 수출이 잘 되는 성장주의 성격을 띠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KTNG 배당도 많이 줘요. 근데 홍삼이나 인삼이나 전자담배가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팔고요, 아시아에서도 팔고요, 유럽에서도 팝니다. 또 가치주의 성격을 띠는 것도 뭐가 있죠? 음식료가 있고 통신이 있죠. 통신도 기존에 없던 이제 스페이스 X가 상장되면서 인공위성이라는 모멘텀이 엮였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그냥 안정적인 플랫폼.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로봇의 진심인 회사예요. 로봇이란 성장주 모멘텀 있죠. 카카오도 기존에 갖고 있는 그냥 단순히 이제 그 우리 카카오톡, 그런 카카오톡으로 인한 다양한 쇼핑이라든지 커머스라든지 엔터라든지 그런 내수에서 카카오도 이제 카카오도 AI 데이터 센터,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엮이고 있죠. 예, 그런 회사들을 충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4분기는 19조로 예측 중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삼성전자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영업이익 4분기에는 19조 예측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데가 18조더라고요. 1조밖에 차이 안 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8조라는 거는 3분기가 12조니까 거의 50% 증가를 예상하는 거죠. 분기별로 QOQ로 50%는 어마어마한 성장입니다. 자, 예를 들어 AI 빅테크들 있잖아요. 뭐 알파벳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 QOQ 전 분기 대비 20% 성장하면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 성장을 예상하고요. 영업이익 18조 기준으로 하면은요, YOY 전년 대비로는 180%입니다. 물론 전년도에 워낙 실적이 약간 기저효과가 있긴 했지만
그럼 그 이유가 뭔지가 중요합니다. 왜 4분기 실적이 영업이 역대급 18조, 19조를 찍을까? 바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폭이 컸기 때문입니다. D램과 낸드 모두 가격이 좋았는데요. 서버 중심의 역시나 서버라는 건요, AI 서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서버 역시도 교체 수요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D램이 31% 정도 상승했고 분기입니다. 바닥 대비로는 70% 넘게 올랐어요, 일반 D램이. 자, 낸드는 바닥 대비로 한 40% 올랐고요. 최근 분기 기준으로 1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D램 거의 30%, 낸드는 18%.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요? 그럼 당연히 마진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메모리만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97%, 100% 가까이 증가하면서 삼성전자 분기 메모리 영업이익만 15조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실적이 좋죠. D램은 영업이익률이 50%를 돌파할 것 같고요. 낸드는 20%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삼성전자 D램의 HBM의 비중은 10%도 안 됩니다. 한 8, 9% 돼요. 아마 연간으로 치면 15%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일반 D램과 레거시 반도체로 마진율을 50% 넘겼다는 거는 상당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상당한 기대감이 숫자로 반영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LSI 사업부는 역시나 파운드리 쪽과 더불어서 적자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시스템 온칩 SoC 공급이 증가하면서 약간의 가동률이 회복되는 국면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 그러니까 반도체만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휴대폰도 좋아야 되고 가전도 좋아야 되고 전장도 좋아야 되고 디스플레이까지 다 좋아야 돼요. 그런데 일단 휴대폰이 사이즈가 가장 큽니다. 거의 반도체급이고 반도체보다 더 커요. 근데 휴대폰이 실적이 기존 전망치를 일부 하회할 것으로 봐. 이게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왜 하회할까? 휴대폰 잘 팔리는데? 최근에 그 얘기 계속 나오죠. 3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두 번 접히는 거 트라이폴드 폰 아시죠? 357만 원이 거의 400만 원 돈 되는 폰이 나오자마자 두 번 완판됐어요. 매진이에요. 물론 적게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일종의 테스트인데 그만큼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거고요. 이미 애플을 제치고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완전히 선점을 했어요. 애플 폴더블 폰 내년에 나온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재미난 사실, MZ 세대들하고 젠지 세대들이요, 애플바에서 이제는 한번 갤럭시 사볼까 이런 기사들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예전만큼 애플에 대한 엄청난 충성도, 애플에 대한 생태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반대로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나 삼성전자 휴대폰에 대한 고객들의 충성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휴대폰이 결국은 메모리 가격, 부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한테는 메모리 반도체가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품인데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휴대폰에 대한 원가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이 떨어지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휴대폰 가격을 이제 내년에 올려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메모리 가격이 너무 뜨는 바람에. 가전제품은요, 관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관세 환급된다고 하죠. 자동차부터 포함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올해 분기에 이제 거의 19조 영업이익을 찍으면서 분기에 영업이익 20조 사이즈까지 올라왔고, 그걸 단순히 곱하기 4만 해도 80조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데가 대략 영업이익 90조대고요. 정말 좋게 보는 데는 영업이익 125조까지 보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90조와 125조 평균 내도 100조가 넘죠. 그 얘기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170%가 증가를 한다는 거고요. 매출이 더 저는 좀 더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매출 역시도 내년에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데가 400조 초반, 아주 좋게 보는 데가 470조까지 보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평균 내면 한 430조 되죠. 그러면 430조 매출도 전년 대비 35% 증가하는 상당히 좋은 호실적이다. 왜? 메모리 부분 가격 강세가 올해로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될 거로 봅니다. 제가 또 최근에 들은 아주 재미난 사실 또 말씀드리면, 중국의 이 일종의 가전업체들, 중국의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삼성전자한테
메모리 반도체 장기 계약 맺자고 했어요. 삼성이 거절했어요. "됐고 꺼져. 야 우리 더 비싸게 너네 말고도 계약할 때 많고 우리 너네랑 계약 맺어 가지고 장기로 우리 반도체 물량 묶어 놓을 수 없어. 꺼져." 했어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돈을 더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돈을 더 주겠다는 물량을 삼성전자가 재고 있어요. 메모리 부분의 가격 강세는 내년 실적에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메모리 가격 강세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조금 더 연장될 것 같아요. 최소한 내년 말 27년까지 계속 메모리 가격이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봐야겠지만 일단 내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반 서버 D램도 AI 데이터 센터 못지않게 일반 서버 D램 쪽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야 서버 들어가는 칩 때문에 휴대폰에 들어가는 칩도 지금 못 팔 지경이야."라고 합니다. 그만큼 서버가 교체 주기도래랑 AI 데이터 센터 사용량 폭증 때문에 서버 D램 쪽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PC나 모바일 쪽 공급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PC나 모바일은 스팟 가격으로, 스팟은 그때그때 나오는 가격으로 비싸게 사간다는 거예요. 진짜 재밌죠? D램 3사 중에 유일하게 일반 D램 캐파를 늘릴 수 있는 거. D램 캐파를 늘리려면요 클린룸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전부 HBM 하겠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클린룸 캐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도 128조 들어서 용인의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를 엄청나게 짓고 있죠. 삼성전자는 이제 450조 해서 450조 중에 AI,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하겠다고 하죠. 로봇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D램 3사 중에 일반 D램 캐파 늘릴 수 있는데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당연히 D램 캐파 늘리면 삼성전자 추가 실적으로 반영되는데 이것도 가격 봐가면서 급격하게 공급 안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 최고의 호황 사항을 계속 최대한으로 늘리겠다는 거야. 두 번째는 아식 주문형 반도체가 폭증하면서 아식 주문형 반도체 구글의 TPU가 버전 7까지 나오면서 이제는 엔비디아 대체제 역할까지 얘기가 막 나오죠. 그런데 구글의 TPU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이제 테라루빈이나 차세대 루빈도 전부 HBM을 쓰는 게 아니라 HBM이 너무 전력을 많이 잡아먹고 HBM이 AI 데이터 센터를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비싸죠. 전력도 많이 먹는데 비싸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HBM하고 저전력 반도체 LPDDR이나 GDDR, G는 그래픽 약자입니다. GDDR을 섞어요. 그래서 아식이 늘어난다는 건 주문형 반도체가 늘어난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그래픽 GDDR이나 LPDDR 저전력 반도체가 늘어난다는 거고 이 GDDR이나 LPDDR의 세계 최강자가 삼성전자입니다. 당연히 그럼 삼성전자는 GDDR과 LPDDR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삼성전자는 HBM3 정말로 어렵게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해서 일부 물량 들어갔는데 HBM4는 굳이 열정적으로 안 팔아도 일반 D램과 일반 레거시 반도체를 너무 잘 팔고 있어서 심지어 가격까지 엄청 비싸게 팔고 있어서 HBM 열심히 안 하지만 엔비디아 입장은 어떠냐? 하이닉스한테 계속 비싸게 마진을 50%씩 줘가면서 하이닉스한테 물량을 아도친다고 하죠. 아도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엔비디아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계속 경쟁시키는 게 엔비디아 입장에서 유리하죠, 당연히. 그래서 엔비디아는 어떻게 하냐? 삼성전자가 빨리 HBM4부터 물량 공급하길 바래요. 그래서 HBM4부터는 판도가 완전 바뀌어질 것 같아요. 현재 HBM3는 하이닉스 거의 65, 마이크론 20, 삼성전자 10 이런 구조인데 당장 내년에 HBM4부터는 하이닉스 65가 거기서 85, 90으로 갈까요? 너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엔비디아가 하지도 않을 거죠. 그러면 하이닉스의 65가 한 45쯤 떨어져요. 20이 빠지면 삼성전자 8이 28이나 30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오히려 HBM 점유율을 삼성전자한테 계속 뺏긴 했죠. 그럼 마이크론이 지금 20인데 갑자기 확 올라가냐? 마이크론이 20에서 30이나 40으로 올라냐?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마이크론도 지금 설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발열이라든지 HBM4 명확하게 마이크론한테 공급을 늘리겠다 엔비디아가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이크론 내년에도 그냥 그 정도 수준만 유지할 거다. 그러면 하이닉스 점유율이 HBM4에서 떨어지는 걸 최대 가져가는 건 삼성전자가 가져갈 거다. 그럼 삼성전자는 HBM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데 HBM이 갑자기
확 점유율이 26%에서 28%대까지 올라와요. 매출로 보면 어떻게 되냐? HBM이 삼성전자 2025년도 HBM 매출에서 3배 증가한 내년에 역대급 HBM 매출인 26조의 HBM 매출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는 일반 D램과 일반 레거시 낸드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반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을 최대한 누리면서 기존에 없었던 HBM의 모멘텀을 하이닉스의 HBM 점유율로 뺏어오면서 그것까지 온전히 반영되는 그림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년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뭐 100조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충분히 일반 D램과 HBM 모두 좋은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또 사람들이 기대하는 삼성전자의 테슬라 수주로 인한 파운드리의 회복세입니다. 파운드리는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부죠. 연간 조 단위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드디어 내년 중반,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삼성 파운드리에 테슬라 초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나 가까우니까 공장 가까우니까 가서 계속 가동률하고 불량률을 체크할 거라 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구글과 아마존과 메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로 삼성 파운드리의 테슬라 수주가 가동률이 잘 나오는지 불량은 없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엔비디아 물량이 65%, 애플의 물량이 30%, 거의 100% TSMC 물량이 꽉 차 있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그러면 엔간에서는 아무리 TSMC가 물량을 늘린다고 해도 여기서 구글 거 주문형 반도체 아식을 받고 아마존 거를 받고 메타 거를 받을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구글, 아마존, 메타 열심히 자체측 개발해서 우리도 만들어줘 했는데 만들 데가 없어요. 만들 때라고는 삼성 파운드리하고 인텔 파운드리인데 인텔 파운드리 더 떨어지죠, 삼성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테슬라 수율 잘 나오면 삼성 파운드리는 다른 빅테크들의 아식 주문형 반도체를 가져갈 확률이 높고요. 그나마 엔비디아의 대항마라고 하는 AMD가 있죠. AMD는 최근에 놀라운 사실은 CPU 하면 인텔이잖아. 인텔. 우리 인텔 코어 프로세서 쓰잖아요. 인텔의 CPU를 야금야금 뺏어가는 게 AMD입니다. PC 교체하러 가보시면 알 거예요. PC 교체하러 이제 뭐 용산이나 신도림이나 강남 가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인텔 추천 많이 안 하고요. AMD 거 많이 추천합니다. 성능이 그만큼 뛰어나고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할 정도로 AMD 거 많이 엄청 쓰더라고요. 그래서 AMD가 계속 인텔의 CPU 점유율을 뺏어 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AMD는 자체 칩 만들죠. 어디랑 막역하냐? AMD 삼성 파운드리랑 막역합니다. 그래서 MI350, MI400 시리즈를 삼성 파운드리가 수주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년에 AI 빅사이클과 플러스 일반 반도체, 일반 레거시 반도체의 초호황을 모두 누리는 것은 삼성전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을 보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00조 찍는다고 하면 밸류에이션 PER 7배 정도가 됩니다. 7.6배 정도가 돼요. 근데 하이닉스 더 싸죠. 하이닉스는 내년에 6배 정도예요. 근데 그렇게 단순히 비교하시면 안 되고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가전도 있고 아까 휴대폰도 있다고 하죠. 그러면 가전하고 휴대폰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 아닌데 반도체가 하이닉스 개선되는 것보다 삼성전자 개선되는 반도체의 개선폭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를 보면 하이닉스는 거의 300% 올랐죠. 삼성전자 100%밖에 못 올랐어요. 저는 그 격차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올해 지금 12월 달에도 삼성전자가 더 좋아 보이고 내년에도 삼성전자를 좀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분기 현재 국내 로봇주 상황과 4분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고점에서 한 15% 정도 빠진 거거든요. 오늘 저희가 금요일 날 찍고 있는데 오늘 또 반등이 또 강하게 또 SPG를 비롯해서 클로버, 로보티즈 다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에 주도주고요. 확실히 빠질 때 많이 빠진 거를 한 방에 또 다 회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많이 빠진 거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면 다른 거는 뭐 30% 40%씩 훅 빠지는데 로봇주
고점 대비 15% 빠지고 여전히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자, 로봇주는 굉장히 모멘텀이 살아있고 모멘텀이 앞으로 훨씬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난 개념이 있는데 바로 AGI, 인공지능이란 개념인데요. AGI를 결국은 범용 휴머노이드가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로봇 AI 모델의 성공률 자체가 산업용이나 가정용에 배치되기에도 약간 부족한 90% 정도 됩니다. 100%가 돼도 상용화 될까 말까인데 아직 90%니까 당연히 로봇 AI 모델 성공률을 100% 높이기 위해서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물리 데이터가, 하드웨어 데이터가 필수인데, 지금 재미난 상황은 빅테크들이 메타 그리고 오픈 AI, 아마존, 구글이 이 부족한 하드웨어 물리 데이터를 보충하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 목적으로 휴머노이드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방식은 중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정부가 지원해서 지자체별로 자체 플랫폼을 통해 수집한 물리 데이터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방식, 정부가 주도하에 중앙화된 데이터 처리 방식을 쓰고 있고요. 미국은 각각 개별 기업들이 주체가 돼서 물리 데이터를 각 기업별로 오픈소스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AI 모델 완성도 자체가 현재 낮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도 아직 기술적으로 많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결국은 로봇은 휴머노이드가 성능도 향상시키면서 원가도 절감해야 되는데, 원가 절감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하드웨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액추에이터의 단가를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굉장히 빠르게 액추에이터 단가를 낮추고 있고, 미국은 앞으로 액추에이터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감속비라고 하죠. 감속비를 감속비를 낮추려면 토크의 모터는 올리면서 속도는 떨어뜨리는, 그래서 저감속비를 쓰고 있는 QDD 액추에이터가 엄청나게 관심을 받고 있고, 로보티즈도 개발하고 있고 QDD 타입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감속기의 원가도 떨어뜨리게 되고요. 근데 충격 분산이나 완화, 그리고 사람 충돌할 때 더 안전하고 동적 보행에 대한 안정성까지 좋아지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성능은 뛰어난데 원가가 절감되는 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의 손과 동일한 형태의 높은 작업 자유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로봇손이 사람의 손에 가장 가까운 옵티머스가 거의 자유도가 23, 4 달할 정도로 가장 높은 자유도, 사람의 손과 거의 흡사한데, 액추에이터가 약하면 소형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악력이 떨어져요. 쥐고 있는 힘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로봇 손의 자유도를 올리려면 당연히 가장 최상의 액추에이터를 써야 됩니다. 손가락 관절 사이의 공간적 제약도 해소해야 되고요. 그래서 너무나 액추에이터가 중요하고, 앞으로도 최소한 1-2년 동안은 액추에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로봇 손도 중요해, 액추에이터도 중요해. 이 모든 모멘텀을 가졌던 로보티즈가 텐베거가 된 겁니다. 내년은 휴머노이드 양산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내년 1분기에 버전 3, 3세대 최신 버전을 공개를 합니다. 테슬라만 있냐?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 피규어 AI도 내년에 12,000대를 양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규어 AI가 4년간 누적 10만 대의 출하 목표도 세웠습니다. 피규어 AI만 있냐? 중국의 유니트리, 그리고 여기는 국적이 되게 신선해요. 노르웨이입니다. 원엑스 테크놀로지. 여기도 최초로 휴머노이드 양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디지트란 물류 로봇이죠. 애질리티 로보틱스. 그 다음에 중국의 유비테크, 에지봇, 이런 다양한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내년에 대거 양산 계획을 발표하는, 실제 양산을 하는 휴머노이드 양산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는 여전히 핵심 공급망의 63%가 중국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물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액추에이터를. 과거에 배터리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전략 물자 선정했듯이 로봇의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도 전략 물자로 선정을 하면서 언제든지 액추에이터는 미국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액추에이터에 대한 조달 불안전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휴머노이드 업체들과 유럽의 휴머노이드 업체들은 비중국 밸류체인에 대한 상당히
반사수혜를 국내 기업들로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테슬라의 옵티머스 버전 젠 3만 공개되냐?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GTC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로봇에 관련된 또 다양한 모멘텀이 나오고요. 내년에 5월에서 6월 달에 중국의 유니트리가 10조 밸류로 신규 상장이 됩니다. 미국은 5월까지 상무부에서 로봇 관련된 관세부가 결정이 되고요. 미국이 아마 로봇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로봇 경쟁이 계속 심화된다고 하면 공급망의 전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 로봇 부품사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로봇 회사들 중에 탑티어 수준의 매출 사이즈, 약 2,800억 정도의 매출 사이즈의 HD 현대 로보틱스가 이미 기업 공개 주관사 선정을 했고 내년에 빠르면 내년 안에 상장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차세대 로봇 플랫폼 모베드의 양산형을 최초 공개했고요. HL 만도가 원주 공장에서 국산 휴머노이드 앨리스 M1을 투입을 했고 HL 만도가 본격적으로 CEO 인베스터 데이, 엊그제 한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액추에이터를 개발하고 양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 구매를 또 늘리기도 했습니다. 내년에 상당히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양산과 다양한 모멘텀이 폭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1월 달에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에서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서 다양한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이제는 로봇 박람회라고 할 정도로 로봇에 대한 많은 신기술과 어떤 양산 스케줄, 로봇에 대한 어떤 기술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당히 많은 부각을 받고 있는 이유는 기계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기술적 유사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 자동차 부품의 공정과 로봇의 부품을 만드는 공정이 40% 정도까지 굉장히 높은 유사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사들이 실제 로봇 부품을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앞으로 로봇 참여에 밝히겠다고 나온 자동차 부품사들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봇력 감속기 SPG와 SBB 테크가 최초로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 거의 90%, 95% 독점하던 감속기 시장을 국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액추에이터를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로봇당 3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가 가장 최대로 많이 들어가니까 옵티머스 젠 3 버전 같은 경우는 44개가 들어가니까 약 액추에이터 44개 기준으로 하면 4,4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요. 드디어 규모의 경제인 휴머노이드 로봇 10,000대 체대가 된다고 하면 매출이 3,000억 또는 4,400억이 발생하는 구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현대차 말씀드렸는데 현대차 역시도 2028년까지 미국에서 휴머노이드를 연간 3만 대 수준을 양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장 내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 테스트를 마치고 실제 양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젠슨왕이 AI 최종 종착점은 로봇이라고 밝힐 정도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로봇 관련돼서 정부에서 우리 피지컬 AI의 테스트 베드로 최대한 활용하라고 했고 K 휴머노이드 연합체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계속 내년에도 부각받을 수밖에 없고 대표적으로 적자였던 로보티즈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적자 회사인 클로봇이라는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내년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회사들은 숫자가 내년부터 찍히기 시작하고 있다. 거기에 탈중국이라는 반사수혜, 탈중국 공급망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속속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 또는 테슬라를 통해 검증받는 로봇 부품사들이 늘어나며 글로벌 수준은 더 확대될 거로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로보티즈가 중앙아시아의 생산 공장의 캐파를 우리가
액추에이터 3만 대 수준에서 30만 대까지 10배 늘린다고 했습니다. 캐파를 괜히 10배를 늘리는 게 아니겠죠. 그만큼 매출이 10배 이상 사이즈가 커질 거라는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로봇 관련돼서 앞으로는 아직까지는 기능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로봇이 인지하고 판단하고 실제 수행하는, 그리고 인지 판단을 위해 필요한 로봇 센서, 그리고 로봇 칩, 이 두 가지, 거기에 배터리까지, 센서, 배터리, 칩, 요거에 대한 부품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26년, 27년 초까지는 여전히 액추에이터가 가장 로봇 부품 내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여전히 계속 성장하는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회사들 중에 아까 말씀 안 드렸던 현대모비스 역시도 직접적으로 액추에이터를 설계하겠다고 하고 개발하겠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이 현대차가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의 시너지를 충분히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소프트웨어 업체 중에 클로봇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클로봇 역시도 결국은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이 클로봇이 하드웨어 껍데기를 보스턴 다이내믹스 거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다 구동 모델, 라스라고 하는 구동 모델까지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클로봇이 최근에 로보티즈가 맨 처음에 갔고, 로보티즈 주춤하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춤하니까 고영이 갔고, 고영이 주춤하니까 로보스타 갔고, 로보스타까지 주춤하니까 이제 카이젠 RNM이 갔고, 그 다음에 고영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고영 주춤하니까 지금 현재로는 SPG라는 감속기 기업이 미친 듯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안 되는 이 로봇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결국은 클로봇 같은 회사들까지 주가가 오르면서 로봇주 내에서 굉장히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내년에 어디 밸류체인, 테슬라의 옵티머스 밸류체인이냐, 보스턴 다이내믹스 밸류체인이냐, 피규어 AI 밸류체인이냐, 중국의 유니트리 밸류체인이냐, 조금이라도 로봇 밸류체인 중에 글로벌 로봇 업체랑 계속적으로 어떤 협업 또는 계약이 나오는 로봇 업체들한테 수급이 쏠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자체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가 로봇 부품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자체적인 일종의 생산 라인, 아니면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하고의 협업 관계의 증가, 그리고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적자 탈피, 흑자 전환, 실적 턴어라운드, 예, 그리고 정부에서 밀어주는 글로벌 정부 정책에 대한 로봇 모멘텀, 그런 것들이 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업종의 분위기와 업종 상황은 어떤가요? 네, 2차 전지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점점 더 2차 전지 말씀드리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욕을 먹더라도 좀 말씀드리면, 어제 그 LG엔솔하고 포드하고 유럽 계약 해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9조 6천억인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행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26년도 실적에는 영향이 크진 않을 것 같고 27년도 실적에 상당 부분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LG엔솔과 포드의 계약 해지로 인해서 27년도 매출 하향이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작년 10월 달에 포드와 유럽 상용차 아마 벤, 그죠? 전기차 벤으로 예상되는 두 건, 그러니까 6년간 75기가와트 한 건, 4년간 32기가와트 한 건인데 75기가와트 건만 해지를 했습니다. 32기가와트 건은 아직 유효하고요. 대표적으로 포드가 F150 라이트닝이란 픽업 트럭, 그 전기 트럭과 전기 밴, 이거 트랜짓이죠. 철회 계획을 밝히면서 9조 6천억 75기가와트급 계약이 취소가 됐고, 32기가와트 수준의 4.1조 수준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유럽 공장 가동률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정상화 지연된다는 거고요. 아마 그 유럽의 총 연평균 공급 규모가 35.9기가와트였다면 이번에 포드건 해주로 인해서 23.4기가와트로 유럽이 대폭 좀 하향 조정된 게 좀 굉장히 뼈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공장 가동률이 최근에 상당 부분 회복이 되는 조짐이 보였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점점 더 하이니켈, 그러니까 삼원계 배터리에 대한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의 지금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유럽의 전기차 수요 둔화. 그런데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죠. 유럽은 전기차 지금 수요 둔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전년 대비 27%씩 성장하는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미국 쪽의 타격이 굉장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 변화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중저가 세그먼트의 일종의 중저가 배터리, 즉 LFP 배터리 탑재가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하이니켈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는 원통형 46파이가 빠르게 원가 효율성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더 올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원통형 46파이 배터리를 역시나 LG엔솔이 가장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6파이 원통형만 수요가 견조한 상황이고, LG엔솔이 기존 과거의 주력이었던 파우치 쪽은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LG엔솔의 이번에 포드하고 계약 해지로 인해서 2027년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존 유럽 공장이 캐파 대비 약 44.8%까지 가동률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아마 그게 30%대 미만으로 좀 떨어질 거로 보고, 나머지 기업들 삼성 SDI나 SK온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그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LG엔솔보다 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만 이제 SK온 같은 경우도 역시 포드하고의 배터리 조인트 벤처인 블로벌을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로벌 조인트 벤처의 절반인 37기가와트의 테네시 공장만 운영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SK온이 고정비가 감소하고 이 유유 캐파를 오히려 ESS 라인으로 돌릴 거라는 긍정적인 보도로 나오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리튬 가격인데요. 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리튬 가격이 굉장히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앨범알과 칠레 SQM 주가가 바닥 대비 2배 가까이 오르면서 그 앨범알과 SQM의 주가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LG엔솔의 포드 수주 취소가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점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이 결국은 포드 외에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BMW라든지 아우디라든지 스텔란티스 또는 미국의 GM,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많이 캐파를 갖고 있는 이런 업체들의 BMW, 벤츠,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이 이 포드처럼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상당 부분 국내 배터리 업체들한테 큰 타격이 예상돼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고요. 다만 증권사의 추정치에는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여전히 좀 선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주가적으로 당일날 LG엔솔이 크게 한 8% 정도 빠졌지만, 그 하루 지나고 나서 오늘은 한 1~2%대로 주가가 나름 방어를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여기서 더 시장은 확대 해석하는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LG엔솔과 삼성 SDI 모두 지금 전기차 합작 유효 캐파를 ESS로 라인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르게 좀 실적으로 캐파가 올라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 유효 캐파를 ESS로 전환할 경우 2026년부터는 결론적으로는 LG엔솔 포드의 타격은 있었지만, 전체 라인의 가동률은 ESS로 인해서 좀 그래도 회복하는 국면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쉬운 건 미국과 유럽에서 신차 출시를 올해 상당히 큰 폭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미국은 나름 테슬라 빼고 나머지 쪽에서 신차가 나오고 있는데 신차에 대한 출시 시기가 생각보다는 빠르진 않다. 미국도 3만 달러 수준의 전기차 라인업 신차가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취소됐고요. 그리고 기존의 중국 배터리 탑재한 저가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 계속 속속들이 우회 형태로 나오는 거가 조금 걱정은 되는 부분이고요. 탈중국이 되려면 결국은 관세를 인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관세를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시켜야 됩니다. ESS 배터리 관세가 48.4%, 그러니까 상호 관세 포함한 58.4%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중국의 ESS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이 이제 국내 배터리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발빠르게 국내 ESS 배터리 쪽 수주가 나오고 있고, 삼성 SDI와 LG 엔솔이 미국과 유럽에서 ESS 점유율 자체가 9% 정도, 한 자리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캐치업이 돼서 20% 30%대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상당 부분 ESS로 전기차 쪽에 그 감소 부분을 벌크업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유럽 시장에서는 확실히 회복되는 건 맞습니다. CO2 규제 때문에 25, 26, 27년 3년치 CO2 평균 값으로 킬로미터당 93.4기 때문에 25년도에 못 팔았으면 26년도, 27년도에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26년, 27년까지 꾸준히 연평균 증가율이 25%에서 최대 30%까지 될 것으로 보고요. 보조금이 축소됐던 업체들이 보조금이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필두로 영국, 독일 모두 전기차에 보조금을 부과시키면서 기존에 전기차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이태리나 스페인 쪽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저가 전기차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가 포지셔닝을 중국의 BYD나 이런 데가 꽉 잡고 있지만, 결국은 국내 배터리 업체도 LG 엔솔을 필두로 LFP 라인을 드디어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유럽 시장의 회복은 유럽 내 한국 배터리의 출하량, 물량 증가도 최소한 27년까지는 30%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 내 배터리 출하량이 현재 시장 점유율 올해 상반기 기준은 37%인데요. 37%에서 더 줄어들진 않고 있어요. 현재 유지만 해도 2026년 내년에 총 한국 배터리 3사의 출하량은 75에서 90기가와트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은 저가 전기차가 활발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비중이 오히려 낮아지고 CATL 중심의 중국 배터리 탑재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CATL 탑재 비중이 늘어난다고 무조건 중국이 엄청나게 포지션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유럽 엔지니어를 쓰고 유럽에 있는 공장을 활용해, 그리고 유럽에 있는 각종 규제 요건을 만족해야 돼. 그래서 그런 모든 측면을 만족한다고 하는 중국 업체들은 중국에서 만들어 와서 유럽에 지금 파는 업체들 대비해서는 극소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럽 업체들한테 지금 배터리 3사가 지금의 점유율을 더 이상 뺏기지만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파 늘어나는 증가분이 한 30% 정도 될 것으로 보고요. 미국의 소위 말한 ESS 쪽 관련돼서는 이 소위 말한 ITC 세액공제 수치가 필수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관련 ESS 부품만 써도 ITC 수치가 원천 차단되고 불가하기 때문에 결론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ESS 쪽 시장 점유율 마켓 시어는 계속 늘어날 거다. 아까 리튬 가격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고, 리튬 가격 올라가면 리튬 가격 올라간 거에 대한 양극재 업체들의 재고 충당 손실금이 환입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실적이 개선되는 거고요. 내년까지도 리튬 관련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 국면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SS 관련된 수주는 최근에 주가가 선반영돼서 엄청나게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이번에 포드 취소로 인해서 다시 주가가 다 상승분을 반납했기 때문에 ESS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유럽 시장 회복 가셔야 되는 걸 기점으로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다시 단기 저점을 찍고 조금만 ESS 수주 관련된 부분이 모멘텀으로 살아날 경우에는 다시 좀 이 ESS 모멘텀과 유럽의 전기차 시장 회복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유럽에 대한 포지셔닝이 큰 게 삼성 SDI고 미국에 대한 포지션이 큰 게 LG 엔솔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유럽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큰 쪽은 삼성 SDI로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LG 엔솔이 전기차랑 ESS만 하는 게 아니라 우주항공, 인공위성의 스페이스X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하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베어로보틱스나 다른 테슬라의 옵티머스에도 LG 엔솔 배터리가 장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언제 반영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ESS의 앞으로의 출하량은 YOY 전년 대비 100% 넘는 거의 200% 가까운 성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ESS 관련돼서 삼성 SDI는 인디애나의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인 스타플러스를 전부 ESS 라인으로 돌렸고,
LG엔솔도 미시간 공장을 일부 ESS 라인으로 빠르게 돌리면서, 그리고 LG엔솔이 가장 빠르게 LFP ESS를 생산하고 있죠. 그다음에 삼원계 배터리도 원가 절감한 ESS 라인을 생산하고 있어서 삼성 SDI나 LG엔솔이 얼마나 더 ESS 수주를 앞으로 추가적으로 많이 받냐가 중요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유럽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그리고 유럽의 저가 전기차 포지셔닝이 높은 배터리 셀 업체가 단기적으로는 더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계신 구독 모델 빌리언스 캠퍼스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제가 유튜브 채널 나오는 거는 최대한 많이 줄이고 있고, 제 채널에 훨씬 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채널 역시도 그때그때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하고 매일매일 시장과 소통하고 대응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투자 레터 형식으로 그날그날 시황, 산업, 수급, 업종, 기업을 정리해 드립니다. 그 한 장만 보시면 그날 당일날 있었던 시장의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요. 유튜브나 다른 채널에서 전혀 공개하지 않는 구독 모델,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을 들으시는 분들만을 위한 영상을 매주 한 편에서 두 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만 보시면 절대 시장의 주도주를 놓치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더 가깝게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구독자분들,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용을 위한 일종의 라이브를 열심히 찍으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아마 약간 비싼 점심값 정도니까 들으시면 시장에 대해서 정말 편하게 옆에 일종의 투자 멘토도 좋고, 아니면 그 달리기 할 때 페이스메이커 있잖아요. 저희가 오래오래 중장기적으로 재밌고 즐겁게 계속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야 되는데, 아주 든든한 페이스메이커, 금융 멘토, 금융 주치를 옆에 두고 하시는 거니까, 아마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에 투자하시면 그 투자하신 거에 뭐 1000배, 10,000배, 뭐 10만 배, 몇십억 배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저하고 더 많이 끈끈이 소통하고, 그리고 저하고 같이 재밌게 투자 공부도 하고 수익도 많이 내시도록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을 통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